석방은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데 아, 네. 이제는 이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팀에 대적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위법부당한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문도 냈는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 법조인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있을 수 없는 예. 일입니다. 이 부분이 본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증인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위에 있을 때요. 실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거나 아니면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아동 등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 방청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그 법정에 들어간 겁니다. 판사가 당연히 묻죠.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러 왔다. 사전에 조율되지도 않고 허락할 수도 없는 겁니다. 법의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퇴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개인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권위에 우리가 다 따르는 거예요. 최종적인 어떤 그런 많은 그 갈등들의 보루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치가 집행이 이 본인들 인적사항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민번호, 이름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구금에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판사를 이놈 저놈, 이 자식 저 자식, 생긴 것도 변변치 않다. 이거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고요. 이거 대법원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독립과 위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강조해왔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를 직격하는 걸 넘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의뢰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들이 어겨가면서 대법원에서 아주 전향적인 조치가 나와야 함과 동시에 대한변협 등에서도 징계에 착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청과 또 감치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에서 나와서 한 발언들 과정 어떤 행위로 지금 보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좀 불필요한 갈등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에 재판부가 이런 형태로까지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나가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도 역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아닙니다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나의 의뢰인이 다른 사건의 증인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관계자 동석 이런 것들은 성폭력 피해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 안에서 재량으로서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굳이 나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된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튜브에 나가서 저렇게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감치 재판을 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변호인들이 그 자리에 갔었던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감치를 받고 이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김용현 피고인 본인의 의뢰인에게도 유리해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저도 변호사로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인단이 이진관 지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또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하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감치 명령에 대해서도 결정이 좀 취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재량 내에서 이 변호인들이 그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가라고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물론 변호인들이 거기에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감치 명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고소하는 것도 좀
좀 취하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감치 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다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협조하겠다라는 게 나와야겠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거의 뭐 일회성으로 증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더 이상 나갈 일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이 영상이 지금은 좀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정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제출됐기 때문이라는데 이 방송으로 당시 뭐 415만 원 상당의 수익도 올렸다고 하던데 이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런 비난 내용에 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부분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지적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왜 재판장에 목례를 하고 들어갑니까? 판사들이 들어오면 왜 기립합니까? 자기 사건이 아니에요. 본인은 대리인 지위에 있단 말입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그리고 사법부가 흔들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데 그걸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의뢰인의 불이익이야 되든 말든 본인의 어떻게 보면 홍보는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지표로 드러나니까요. 순간적으로 415만 원을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감치라는 건요. 아주 실무에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녹음을 하고 이랬을 때 아주 이례적으로 법원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법원 조직법에 기재돼 있는 그런 절차인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입 다물고 나 이름 안 알려주겠다. 주민번호도 못 알려준다라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때문에 한번 감치 재판은 이미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열렸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그 유효 기간이 집행을 3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을 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 집행을 마무리하겠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다 이름, 주민번호, 등록번호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서 특정하는 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의 엄정함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오히려 재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무고로 해야 될 일이지 취하하고 넘어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